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G20 파킨슨 정상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삼성서울병원 신경과에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을 담당하고 있는 윤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신경과 안종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와 안종윤 교수가 파킨슨 병을 정복하기 위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파킨슨병과 비슷한 증상을 보일 수 있는 다양한 질환 중에 하나인 비정형 파킨슨증입니다. 비정형 파킨슨증 또는 파킨슨 플러스라고 불리는데, 먼저 어떤 병들인지 안종윤 교수님께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 비전형 파킨슨증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킨슨 플러스라고도 하는데요. 플러스라는 말이 붙은 것처럼 전형적인 파킨슨 증상에 추가적인 증상이 더 있는 여러 가지 병들을 묶어서 표현한 표현입니다. 또 비전형이라는 말은 우리가 전형적인 파킨슨 병이랑은 조금 더 다른 증상을 나타내는데요. 네, 파킨슨 증후군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질병은 다계통 위축증, 진행성 핵상마비, 피질 기저핵 변성, 그리고 루이 소체 치매가 있습니다. 각각의 질환별로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고 또 진단이나 경과, 증상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각 질병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다계통 위축증에 대해서 윤진영 교수님께서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병명이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세부 병명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줄여서 다 파킨슨 증후군으로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 제일 흔한 타입이 되겠고요. 이 다계통 위축증이라는 질환은 말 그대로 사실 영어로는 멀티플 시스템 에이트로피라고 얘기를 하고, 줄여서 그냥 MSA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계통 위축증은 자율신경 증상, 파킨슨 증상, 손해 증상, 물론 좀 더 도드라지는 증상들은 있지만 이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중에 자율신경을 침범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말 그대로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상태에서는 혈압이 괜찮은데 갑자기 일어날 때 일시적으로 혈압이 떨어지면서 어지럼증이나 가벼운 두통, 심지어는 어깨 통증, 시야장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의식소실, 말 그대로 기절하는 겁니다. 잠깐 동안.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혈압 관련된 자율신경 이상 외에도 배뇨장애, 변비, 성기능장애 등 다양한 자율신경계 이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계통 위축증은 도드라진 증상이 뭐냐에 따라 파킨슨 증상인 경우에는 파킨슨형, 손해 증상인 경우에는 손해형으로 그렇게 크게는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증상에 따라서 다계통 위축증을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파킨슨형 다계통 위축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계통 위축증 중에서 파킨슨 증상이 두드러지는 타입을 파킨슨의 P를 붙여서 MSA-P라고 합니다. MSA-P 환자들에서는 몸이 느려지는 소동증이나 뻣뻣해지는 경직, 그리고 보행장애 같은 파킨슨에서 비슷한 보이는 증상과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MSA-P 환자들에서는 조금 더 비대칭성이 잘 보이지 않는 비교적 대칭적으로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파킨슨병 환자들에서는 초기에 약물 반응이 좀 좋은 것에 비해서 다계통 위축증 환자분한테서는 약물 반응이 좀 제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타입은 다계통 위축증 환자 중에서 손해 증상이 두드러지는 타입을 손해 세레벨럼에 C를 붙여서 MSA-C라고 합니다. MSA-C는 자율신경 증상에 더해서 손해 위축으로 인한 증상이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손해는 우리 몸에서 세밀한 동작을 조절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손해 기능이 떨어지면 몸의 리듬이나 균형이 깨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술에 취한 것처럼 약간 비틀거리는 듯한 보행이 생기거나 손해 실조증으로 인해서 좀 어두워지는 증상, 발음이 잘 되지 않고 음정이나 말의 속도가 불규칙해지는 구음장애, 삼킴장애, 그리고 눈의 움직임이 조절되지 않는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또 손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만성적인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계통 위축 중에서는 천명이라고 해서 흡기 때 숨을 들이쉴 때 후두 부위가 좁아져서 이런 소리가 나는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천명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다면 적절한 검사를 통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처럼 특징적으로 증상들이 있기는 하지만 파킨슨 병이나 다른 손해 증상을 일으키는 병들과 비슷한 증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구별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다양한 검사들이나 경과를 통해서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다음에는 진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진단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계통 위축증의 확진은 우리가 그러니까 100% 맞습니다. 요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뇌의 조직검사 소견을 확인해서 악요세포질 포함체라고 하는 병리 소견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병리 소견을 확인하려면 우리가 환자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검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환자한테 100%가 맞습니다. 이 다계통 위축증이 확실합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제한점들은 파킨슨병이나 다른 파킨슨 증후군, 이제 뭐 비정형 파킨슨 포함해서 사실 모두가 공통적인 제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다양한 검사들을 시행을 하고 그 검사들을 통해서 최대한 구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제 진료 과정에서 쉽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계통 위축증의 진단을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머리 MRI, 그 다음에 도파민 운반체 PET 검사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율신경 검사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최근에는 다양한 연구들이 보고가 되면서 파킨슨병 환자에서 MRI 이상이나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현재까지 일반적인 머리 MRI를 찍었을 때는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에는 특징적인 소견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계통 위축증 환자에서는 조가비핵이라고 하는 뇌 부분에 위축이 보이게 되고 또한 손해에서 위축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중간 손해 다리의 신호 변화,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십자가 모양으로 된 빵이 있는데 그걸 이제 핫크로스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양으로 보이는 교내 부분의 특징적인 변화가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모든 다계통 위축증 환자에서 이런 변화가 명확하게 보이면 진단이 쉬운데 사실 모든 환자에서 관찰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도파민 운반체 펫 영상에서도 파킨슨병이랑 비슷하게 양쪽 선조체 영역의 감소를 보일 수 있어서 구분이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 검사는 자율신경계 검사인데요. 파킨슨병 환자에서도 자율신경 검사에서 자율신경계 이상을 보이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는 데는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계통 위축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초기부터 심하게 자율신경계 이상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검사들을 통해서 다계통 위축증과 파킨슨병 구분에 도움을 저희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질병 초기에는 두 병을 완전히 구분하는 게 쉽지 않고 확진은 이제 사후에 구검 소견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 결과 그리고 약물에 대한 반응, 그 다음에 질병 자체의 경과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처음에는 좀 애매합니다 라고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계통 위축증은 증상도 굉장히 다양하고 검사로도 명확하게 진단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환자들이 다양한 증상들을 또 호소하고 불편해 하시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안정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아직까지는 다계통 위축증을 위한 특별한 치료법은 없는 상태고요. 치료가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겪는 증상에 대해서 대증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주가 되겠는데요. 먼저 자율신경 증상 중에서 기립성 저혈압에 대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염분 섭취, 그리고 일어날 때 천천히 일어나시고 특히나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많이 어지럼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운 자세에서 적당한 스트레칭을 한 후에 천천히 일어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하지 근력을 운동을 하셔서 이제 근육량을 좀 늘리는 게 도움이 된다고도 되어 있고 압박 스타킹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 교정에도 조절이 안 되고 어지럼증이 심한 경우에는 혈압을 올려주는 약물을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율신경 장애로 인해서 급하게 요의가 느껴지는 절박이라든지 빈요, 요실금 같은 증상들이 있을 때는 거기에 맞는 적절한 비뇨기과 관련 약물들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파킨슨 증상에 대해서는 파킨슨 병과 마찬가지로 레보도파 같은 도파민 계열 약물들을 사용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약물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 혈압 변동을 좀 더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약물에 대한 반응이 환자분들마다 다 다르고 경과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다계통 위축증이 있는 환자분들에서는 적절한 증상에 따라서 약물 치료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현재는 이제 다계통 위축증의 치료를 위해서 면역 치료라든지 항체 치료, 줄기세포 같은 치료들이 다양하게 시도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임상적으로 이제 사용하기에는 근거가 약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계속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환자분 자체가 이제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좀 적고 힘든 증상들이 여러 가지 생기시기 때문에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진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요번에 알아볼 것은 진행성 핵상마비라는 병입니다. 진행성 핵상마비는 이제 수직안구 운동, 눈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에 장애, 그리고 자세 반사,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인지기능 저하,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는 질환입니다. 진행성 핵상마비 또한 파킨슨병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있고 또 좀 차이가 나는 증상들도 있기 때문에 구분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느려지는 서동증, 그 다음에 근경직, 이런 것들은 비슷하게 두 가지 병에서 다 발생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그에 비해서 진행성 핵상마비 같은 경우는 초기부터 이제 몸의 가운데, 우리가 이제 중간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발음이라든지 삼키는 거라든지 균형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이 되고 안구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한쪽으로 비대칭적인 증상을 보이는 파킨슨병과는 달리 진행성 핵상마비는 비교적 대칭적인 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진행성 핵상마비 환자들이 자세 반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균형이 흐트러져도 쉽게 넘어지고 또 눈 움직임이 제한이 되니까 밑을 보는 게 문제가 있어서 계단을 내려오거나 아니면 바닥에 장애물을 피하는 게 어려워서 자꾸 넘어지는 증상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발음이나 삼킴이 둔해지기도 하고 걸음을 시작하거나 걷는 중에 발이 잘 떨어지지 않는 보행동결이란 증상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보행장애나 발음장애 같은 증상들은 파킨슨병에서도 나타날 수는 있지만 비교적 병의 후기에 나타나는 데 비해서 진행성 핵상마비에서는 질병의 초기부터 이러한 증상들이나 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진행성 핵상마비는 인지기능 저하가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치매 이런 증상과는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진행성 핵상마비에서 나타나는 인지기능 저하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진행성 핵상마비 환자에서 보이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인지기능, 특히 뇌 앞쪽내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는 것인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알츠하이머병에서 보이는 치매가 주로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에 비해서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좀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격이 급해진다든지 참을성이 부족해진다든지 계획을 세우거나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아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거나 감정적인 반응이 둔해지고 말수가 줄어드는 무감동 같은 증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진행성 핵상마비 환자들은 보행장애라든지 낙상이 흔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앞쪽뇌 기능이 좀 떨어지고 성격이 급해지면서 조심성이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조심성 없는 보행이라고 하는 이제 보행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잘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조심조심 걷는 것보다는 성큼성큼 걸어 나가는 증상들을 말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더 낙상이 더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이 좀 문제입니다. 또 이제 환자분들의 성격 변화가 좀 생기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진행성 핵상마비 환자에서 발생하는 인지기능이라든지 이러한 행동 장애들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약물 치료들을 같이 시도하게 됩니다. 이제 진행성 핵상마비 때 보이는 증상에 대해서 안조영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러면 어떤 검사 결과를 보이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진행성 핵상마비는 이제 머리 MRI를 찍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뇌의 중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머리 한가운데 있는데 이 부분에 위축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영상을 측면에서 봤을 때 벌새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봤을 때는 나팔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MRI에서 관찰되는 특징들이 모든 환자에서 관찰되는 것은 아니고 특히 질병 초기에는 두드러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단에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저희 연구에서 보면
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예전에 어떤 이유로든 찍었던 MRI를 살펴보면 거기에서도 변화들이 이미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변화는 아니고요. 또 저희가 이후에 다시 MRI를 찍어서 어떤 병의 경과를 봤을 때 보면 이러한 MRI에서 보이는 특징들이 좀 더 잘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면 MRI를 시간이 지나서 한 번 더 찍는다든지 아니면 여러 차례 찍어서 확인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MRI의 변화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다계통 위축증과 마찬가지로 질병에 대한 경과, 그리고 약물에 대한 반응, 그리고 병이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들을 저희가 잘 살펴보는 것이 사실은 진단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진행성 핵상마비의 증상과 이제 검사 소견을 말씀드렸는데 치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안주원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진행성 핵상마비에서 동반된 파킨슨 증상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레브도파와 같은 도파민 계열 약물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기능 저하에 대해서는 이제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약물들을 사용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약물들을 사용하면서 환자분들의 이제 반응을 좀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이제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런 진행성 핵상마비 환자들한테서는 낙상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장애가 생기거나 이제 불편한 게 많이 생기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런 낙상이라든지 자세 반사를 직접 호전시킬 수 있는 약물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낙상이 일어나지 않게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지팡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보행기 같은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화장실이나 이런 자주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곳에는 손잡이를 설치해줘서 이제 잡고 일어나실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또 환자분들이 삼킴 장애로 인해서 이제 폐렴이나 같은 것들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이제 부드럽게 갈아서 드시거나 조금씩 천천히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물을 마실 때 이제 사례가 걸리기 쉽기 때문에 물 드실 때는 항상 천천히, 그다음에 고개를 너무 들지 말고 나눠서 마시는 것이 좋고요. 필요하시면은 이제 점도 증진제처럼 이제 물을 조금 더 이제 찐득하게 만들어주는 이제 약물들을 사용해 볼 수도 있고, 증상이 심하거나 삼키는 것 때문에 장애가 생겨서 영양 섭취가 충분하지 않으실 때는 이제 콧줄 또는 뱃줄이라고 하는 비위관이라든지 위루술 같은 거를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진행성 핵상마비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질병 자체를 치료할 수 있는 약물들은 개발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아직 항체 치료라든지 면역 치료 같은 것도 시도해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임상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계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좀 좋은 소식이 곧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파킨슨병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비정형 파킨슨증에서 우리 피질 기저핵 변성이라는 질환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피질 기저핵 변성은 비대칭이 두드러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파킨슨병도 한쪽 증상이 먼저 생기고 이 비대칭이 계속돼서 진행을 하지만 피질 기저핵 변성은 파킨슨병에 비해서 더 심한 비대칭성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파킨슨병과는 다르게 증상이 있는 쪽에 비정상적인 근육 수축으로 인해 손이 뒤틀리는 것 같은 아니면 특정한 자세를 취하게 되는 근긴장 이상이라든지 움찔거리는 듯한 떨림, 아까 파킨슨은 달달달달 떤다고 말씀을 드린 거에 비해서 여기에서는 움찔거리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손이나 다리가 의지대로 정확하게 움직여지지 않는 실행증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한쪽에 나타나면서 굉장히 움직임을 제한하기 때문에 사실 환자분 입장에서는 한쪽 손을 못 쓰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일 정도로 사실 증상이 비대칭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진행성 핵상마비처럼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는 치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피질 기저핵 변성은 뇌 MRI에서는 뇌 한쪽만 위축이 두드러지고 뇌에서 포도당을 얼마나 많이 소모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는지 보는 이제 포도당 펫 검사에서 전두엽 기저핵 부분이 한쪽에서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서 진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남은 게 루이소체 치매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안조은 교수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루이소체 치매는 이제 파킨슨 증상과 치매를 보일 수 있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파킨슨 병이 비교적 이제 초기에는 치매가 잘 생기지 않는 것에 비해서 의소치 치매 같은 경우에는 초기부터 좀 심한 치매가 보이기도 합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데 사람이 와 있다고 한다든지 하는 이제 환시가 생기기도 하고, 환자분들 중에서는 인지 기능의 변동이 좀 심해서 언제 봤을 때는 이렇게 멀쩡한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또 심할 때는 갑자기 치매 증상이 확 심해졌다가 이런 변동이 심하게 발생한 것이 좀 특징적입니다. 또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파킨슨 병 증상이 같이 있는데 이제 치매로 인해서 잘못 이제 약물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행동 조절하는 약물 중에서는 루이소제 치매 증상을 좀 나쁘게 하기도 하고, 환자분 같은 경우에 파킨슨 증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나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파킨슨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파민 계열 약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인지기능 장애 때문에 생기는 환시 같은 증상들을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루이소제 치매 환자에서는 인지기능의 장애에 의해서 생기는 증상과 파킨슨 증상에 대해서 적절히 살피고 적당한 약물을 적당한 용량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루이소체 치매 환자분들은 약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정말 작은 용량을 바꾸더라도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게 생기는 경우도 많고, 또 외부에서 어떤 약물을 복용하셨을 때 그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도 매우 조심을 하고, 또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도 매우 조심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이 이런 비정형 파킨슨증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이나 아니면 진행이 계속 나빠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을 하지만 그런 방법들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뭐 같은 병이라고 해도 환자가 가지고 있는 증상도 모두 다르고 또 진행하는 속도라든지 정도도 매우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좀 빨리 진행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에 비해서 어떤 분들은 좀 천천히 진행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제한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면서 꾸준히 운동을 하고 또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일반적인 파킨슨 병과는 다르게 파킨슨 병의 증상에 추가적인 증상들을 동반하게 되는 비전형 파킨슨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각각의 질환들이 가지는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기는 하지만 항상 이게 정확히 진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증상뿐만 아니라 경과라든지 검사 결과들을 확인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파킨슨 병과 비전형 파킨슨증이 동일한 질환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비전형 파킨슨증에 대해서 다루면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현재까지는 명확한 치료가 없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환자분들이 알게 되셨을 때 또 보호자분들도 인지를 하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경우들도 많고, 실제 저희들도 매우 안타까워서 사실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많은 연구들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 환자나 진료 환경에서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아주 세부적인 안전성을 또 담보를 해야 되고요. 세부적인 어떤 항목들이라든지 방법들까지도 완전히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그 사이 기간 동안에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께서는 본인들이 하실 수 있는 것들, 가장 중요한 게 운동이죠. 그래서 운동 같은 것들 정말 열심히 잘 하시고 또 항상 긍정적으로 마음 관리도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로운 치료가 나오고 그런 것이 적용할 수 있는 그 앞날을 기대하면서 저희들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한번 화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